압도적 재미 매불쇼. 지금 중동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왕선택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중동의 평화를 그토록 외쳤는데 중동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저희에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너무 크고요. 성일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 우리가 제일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네요. 네, 제가 했던 거 정반대로 계속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작년부터 네. 평화 그렇게 외쳤는데 참. 평화는 없고 계속해서 이제 확전만 되고 있는. 네.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 교수님이 우려했던 게 과연 이란이 직접 나설 것이냐.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친다. 이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간다. 그거를 항상 우려하셨는데요.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는데 상황 정리 아예 이거를 접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니까요. 우리 의원님께서 정리를 한번 쫙 해주시죠. 예, 13일 상황을 좀 설명드릴게요. 13일. 이전 거 다 생략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합니다. 부분이니까 천천히 좀 해주세요. 13일 밤에 벌어진 상황인데 이란에서 약 한 320발 정도의 드론과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공군 기지를 향해 발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국내 언론이 중요한 대목을 빠뜨리더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185 드론 170대 정도 쏩니다. 드론 170. 예, 이게 샤헤드라고 해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였던 드론이에요. 네. 예, 두 번째 순항 미사일이 20발 발사됩니다. 순항 미사일 20발. 예, 20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진짜 종결자죠. 탄도 미사일이 150발 발사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부 320발이 되겠죠. 넘네요. 340발. 예, 340발인데 자, 이게 이제 국내 언론에 안 나온 내용은 이거예요. 이 양상은 뭐냐면 드론이 제일 느리니까 먼저 가서 휘접니다. 그래서 교란이죠. 네. 두 번째로 느린 순항 미사일이 가는 건데 여기까지는 다 교란용이라고 봐야 돼요. 네. 여기는 드론하고 순항 미사일은 느리기 때문에 이번에 전투기에서 주로 요격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근의 요르단이라든가 그 인근의 어떤 아랍에미레이트 인근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지원을 해줘가지고 영국, 프랑스, 미국 전투기들 이스라엘 포함해서 여기서 그 공중에서 요격이 돼요. 네. 그러면 마지막에 탄도 미사일 얘가 종결자라고 속도가 제일 빠르잖아. 네. 예, 얘가 날라왔는데 얘들도 99% 격추가 됐어요. 그러면 봐봐요. 이걸 왜 설명드리느냐? 네. 이 공격 방식이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그 방식이야. 러시아의 방식이라고요? 예, 러시아가 이렇게 바로 드론,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이렇게 차례로 쏘는 이 방식. 순서대로 했었어요. 무기 체계도 똑같아. 드론도 같은 드론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했을 때 우크라이나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네. 총 비행체 요격률이 46%. 그러니까 54%는 얻어 맞았다는 얘기예요. 네, 네. 우크라이나가. 네. 그래가지고 에너지 인프라가 다 마비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탄도 미사일은 16%를 요격했단 말이에요. 이건 전체 평균입니다. 네. 그러니까 쑥대밭이 됐겠지. 네. 그런데 이거는 우크라이나 혼자 대응한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이지스함 해상 또 공중에서 전투기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국이 합동으로 또 1000km 떨어진 데서 요격을 하니까 99%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게 요격됐어요. 네. 격추됐는데 상공에서 그냥 격추가 다 돼버렸어요. 격추됐는데 극히 일부가 공군기지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극히 네. 일부가. 극히 일부가. 한 10발 정도. 네. 10발 정도만. 예. 다행이네요, 그래도. 아니 그런데 인구 밀집 지역이나 주거 시설 쪽으로 쏜 게 아니라 네. 얼마 전에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이스라엘 공군이 이제 타격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기지 공군 기지 교정 규칙상 그 원점 타격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되니까 큰 피해는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외신에서는 러시아 패키지 그러니까 러시아가 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공격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못 막았는데
이스라엘에선 막았다. 다 막았어. 여기까지가 이제 그 교전 양상을 제가 간략 묘사를 해드린 거예요. 네. 거기에서 뭐 우리가 읽을 거는 없고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란은 이게 우크라이나에서는 통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안 통하는구나. 그러면 지금 3,000발의 미사일을 예비로 갖고 있거든요. 누가요? 이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새로운 방공망 돌파의 다음 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역시 나토 국가들도 역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으니 되는구나. 그럼 우크라이나에 뭘 보완해 줄까? 이런 교훈을 얻어가는 거죠. 나토 쪽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서로 연결돼 있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언론에서도 얘기 안 하는 저만의 아주 독창적인 해석이죠. 네. 지금 중동 쑥대밭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폭력의 이 연결고리가 네, 폭력의 연결고리. 폭력망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교훈이라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리해 주셔야죠. 지금 잘 진행해 주신 것처럼 우리 언론이 좀 빠뜨린 게 마치 이스라엘 혼자서 이거 다 마친 걸로 지금 착각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요르단이 전투기까지 투입했어요. 네. 아니 근데 교수님 이게 공격할 거를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아니면 원래 대충은 예측을 할 수 있고 지금 나온 소식은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이란에서 쏘려면 사우디나 UAE의 상공을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민간 항공기가 뜰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날아가면 그게 민간 항공기인지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인지 아니면 드론인지 어떻게 합니까? 네. 격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항공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72시간 전에 이란이 사우디나 UAE에게 통보를 해줬을 것이고 그러면 사우디는 미국에게 알려줬을 거고 미국은 다시 이스라엘한테 알려줬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정확한 그래서 표현이죠. 미리 이제 알고 대응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네. 뭐 어차피 이란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 정확히 모르지만 공격하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계속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이 이제 보복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보복을 처음에 안 한다 그랬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일단 나는 그러면 좀 쉬었다 한 템포 쉬겠다 그러면서 좀 시간을 더 갈 줄 알았어요. 저는 바이든은 야 보복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더 확전될 수 있어요. 확전되니까. 나타냐후 총리 안보 내각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무조건 한다. 보복은 무조건 한다. 근데 이제 시간은 언제가 될지 모른다. 근데 저는 뭐 이르면 내일 모레 하여튼 이번 주 안에도 될 수 있다. 빠르면 가능하고요. 근데 보복 수위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확전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복을 하겠다. 제한적인 보복을 하겠다. 근데 아주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란은 또 거기에 또 대응하고 당연히 대응하겠죠. 어떻게 해요?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가 뭡니까 이게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티포테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이게 반복되다가 결국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렇게 요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3,000발의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쏠 때 과연 이스라엘이 그걸 다 막을 수 있을까요? 혹시 못 막으면 이스라엘이 엄청난 큰 피해가 난다. 그러면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정말 하기 싫지만 개입을 해서 군사적으로 이란과 대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은 거리두기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빚어질 전쟁 양상 말고 어떤 뭐 피해라든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고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도 있죠. 근데 현재로 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좀 자제를 하는 쪽으로 좀 의견이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관찰이 좀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자제를 발휘했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올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란이 지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총력전을 펼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방어가 가능한 그런 작전을 썼다라고 하는 특이한 면이 있어요. 이게 그 방어 시설이 아이언돔 시설이 정확하게 돼 있는 쪽으로만 이 미사일을 보냈고 속도 같은 거라 이런 거 봤을 때 아주 그냥 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가 가능하도록 보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약속 대련 같은 느낌이 있는 그 거죠. 정도까지 느낌이 들어요. 네, 그게 이란도 계산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분명히 보복은 해야 돼요. 이란도.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먼저 그 시리아에 있는 사무실을 공격을 해서 그 이란의 군인들이 7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보복을 해야 되는데 보복을 해도 이 뭐 이렇게 자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놀았다는 거죠. 수위를 조절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자제를 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하마스하고 전쟁을 지난 10월부터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때렸어요. 하마스를. 네. 자기네들은 1,200명 죽었다고 해가지고 복수를 했는데 사람들은 한 3,500명 정도가 사망이 나면 멈추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3배 정도를 복수를 하면 대개 비슷하게 맞췄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3만 명 넘게 죽었어요. 지금 3만 명이. 아. 저 하마스의 가자 지구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 욕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코너로 밀려가지고 좀 꼼짝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한테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오히려 네타냐후 총리가 피해자가 된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얻어맞던 양상이 일거에 피해자로 해가지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상으로 변경이 됐어요. 네.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용하겠지. 이용하겠죠. 네. 더군다나 이번에 미사일 거의 다 막았어요. 90% 막고 네. 실질적인 피해가 인명 피해가 10명도 안 났어요 지금. 아, 그럼 힘이 세지겠네. 네타냐후는. 그러면은 재반격도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표시만 내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비난은 덜 받는 그런 방법. 그런 방법이 몇 개 또 과거에 이스라엘이 한 것 중에 옵션이 또 있어요. 꼭 미사일을 쏴야만 보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이버 공격이 있어요. 사이버로 해가지고 해킹을 해가지고 이란의 어떤 시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죠. 네. 옛날에 스톡스넷이라고 엄청난 걸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요인 암살이 또 이스라엘이 잘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국제사회 비난을 회피하면서도 보복은 했다고 하고 일단 넘어가고 이제 이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국내 정치 집중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타냐후 총리 모든 관심사 90%는 국내 정치거든요. 네. 지금 계속 작년 10월부터 잘린다 하다가 전쟁 때문에 지금까지 네.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스라엘까지 약속 대련에 해당하는 대응을 한다면 확전이 안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란이 약속대련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공격을 한 게 아주 좀 특이한 저는 포인트다라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까? 네. 아. 110발, 120발 되는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약속 대련이라고 할 수 어렵습니다. 그렇게 아. 보기 어렵고요. 자, 그러면 제가 네, 궁금한 네, 게 네. 이란은 무엇을 요구하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요구하는 게 없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냥 영토 침공이나 마찬가지다. 네, 네. 본토를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다. 왜 영사관 지의 법권 지역인데 거기를 이스라엘이 공습해서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어디?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 대사관 옆에 있는 영사관 건물 자체를 날려버렸어요. 시리아 가루로 네, 만들어. 네. 가루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시리아. 12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그러니까 이란 사람이 12명이 사망한 이란 거죠? 혁명 수비대 사령관이 죽었어요. 아. 거기에 대한 보복, 그다음에 자유권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내 본토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권리가 있다. 네. 자위권 차원에서 공격을 했던 것이죠. 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 그다음 반대로 우리가 다시 공격을 받았지 않냐. 350여 발의 어떤 기의 또 탄도미사일, 드론 이런 것들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거기에 네. 대한 또 대응 공격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천명한 거예요. 양쪽 다 이제 대응 공격이라는 네, 명분을 내세우고 있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과 그 동맹국의 방공망을 정확히 평가했느냐는 좀 의문이죠. 실제로 탄도미사일은 못 막을 거라고 봤는데 막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이란으로 보면은 지금 뭐 우리가 사담 후세인 이후로 그래도 이스라엘을 때린 뭐 최초의 중동 국가 같은 네, 그렇죠. 네. 이런 어떤 잔뜩 위신이 올라가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축제 분위기라고 지금. 이란이요? 네, 네, 네. 아, 그래요? 옛날에 그 후세인이 그렇게 몰락하고 나서 어떤 반군이나 무장 단체 빼고 한 국가급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본토를 때렸다. 네, 350발을 쏜다는 거 상상이 안 이란이 되는데. 최초로 이랬죠, 뭐. 지금 드디어 해냈구나. 해냈다. 아, 이런 그래서 분위기구나. 어떤 중동의 그 위신을 세우는 데는 이번 공격이 나름대로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 있고 아, 그래요? 이란 내에서 지금 뭐 팔레스타인 국기도 등장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축제 분위기. 분위기죠. 네. 그러니까 이란은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 네타냐후는 이런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이 이제 미국이 중동에서 더 발을 못 빼도록 잡아두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 정치 효과도 있고. 아이, 그 오래 가겠네. 그러니까 양쪽이 정치적인 효과를 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래 가겠어.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이거는
이게 금방 끝나고 오래 가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아, 원래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전부 가자 지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가자에서의 평화가 오지 않는 이상 네. 다른 중당 평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런 말씀 다 계속 거기서 하셨죠. 연유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가자 지구 지금 아까 3만 5천 명 사망자에다가 네. 100만 명의 기근 상태라는 거예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없어서 뭐, 진도를 좀 빨리 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여기서 뭐 LNG 가스하고 석유, 그래서 석유는 72%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제 수송이 되고 있으니까 전 세계 70? 아니, 우리나라. 우리의 우리나라가. 70.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네. 이런 어떤 뭐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 선박이 납포된 경험이 있잖아요. 네. 이란에. 네. 그래서 옛날에 최종건 외교부 차관이가 협상하고 네. 뭐 그렇죠. 1년 만에 풀려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여기에 대한 공급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만 주고받으면 모르겠는데 옵션이 바뀌면 이제는 이 해협이 민감하고 불안정성이 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겠죠. 아, 그럼 우리한테 이제 바로 타격이 오네요. 당연하죠. 당연한 네. 거네. 근데 이런 경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UAE 가서 이란에 대한 이제 적 발언 같은 거가 왜 위험한지 이런 상황을 보면 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 이란 뭐 이쪽 나라들과의 관계는 모든 나라들과 긍정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네. 무역국가, 통상국가 대한민국은 무너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UAE하고 친한 거는 박수칠 일이지만 이란에 대해서 적대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때 이란의 협조를 어찌하면 우리도 참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싸우면서도 욕하면서도 뒤로는 다 관리를 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뭐 회의한 거는 대통령이 회의한 거는 당연한 거고 좋아요. 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런 리스크를 뭐 불필요하게 만드는 거는 이제 좀 반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그만해야 생각합니다. 되는데 뭐 그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뭐 홍해는 전 세계적으로 뭐 가스 20, 뭐 그다음에 원료도 30%다 글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물류도 세계 물류도 글로 지나가야 돼요. 네. 거기가 막히면 공급망이 막히는 것이고 네. 뭐 전체적으로 우리만 힘든 게 아니죠. 전 네. 세계적으로 그렇죠.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계속해서 이제 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무력 충돌을 좀 확전을 막으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통상도 참 우리에게 결정적인 문제지만 이란이 군사적인 활동을 할 때마다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거는 이란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는 북한과 협력하는 게 있어요. 또 특히 탄도미사일이 무서운데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북한이 더 우위에 있다고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이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지금 배우고 있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사용된 미사일 중에 어떤 거는 북한 기술이 적용됐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또 이렇게 북한과 이란이 협력하는 상황에서는 드론의 경우는 또 이란이 또 엄청나게 위에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또 북한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그 군사 안보 분야에서도 군사 기술 측면에서도 전쟁의 양상을 똑바로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정부에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큰 대목이에요. 공격과 방어의 교훈을 다 뽑아내고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전쟁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 폭력의 기술은 전염이 너무 빠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놀란 것이 그 예를 들어서 이란이 한 320발이라는 말도 있고 360발까지 보는 데도 있는데 김종대 의원이 340발 같죠? 설입니다. 자, 340발을 쏘고 그걸 99% 막았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잘 막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여기서 돈 계산해야 됩니다. 막을 때 얼마가 들었는지. 이스라엘 그거 99% 막는데 그 비용이 한 2조 크게 보면 2조 원까지 들어요. 그거 막는데 자, 그러면 이란은 얼마가 들어갔을지 봐야 돼요. 이란은 네. 대강 어림잡아서 계산해 보면 300억 원에서 500억 원 들어갔어요. 야 이란 승이네. 네, 보세요. 뭐 공중에서 다 격추됐죠. 지상 목표물 타격 못했죠. 그러면 실패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창피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500억 원 들여서 상대방을 2조 원 쓰게 만들었으면 그 최소한 그 2조 원어치의 고급 무기들을
파괴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란도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전쟁에 대해서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 가성비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도 이번 전쟁 양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는 인명 피해가 없었잖아요. 그건 다행이네요. 예, 돈이 아무리 들어도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우리도 과연 이만한 지금 체계 방어 시스템이 있는가? 사실 우리 뭐 북한의 드론도 못 막았잖아요. 못 막았어요. 네네네. 자, 이- 우리는 뭐 더 불리하죠. 우리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세계 최강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까지 신세를 지고 있는 와중인데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상이 전혀 다르고 단지 그런 건 있습니다. 그 이번에 정보 협력이 빛을 발휘한 부분. 예컨대 UAE나 사우디에서 그 군사 정보 데이터들 이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지원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교훈적으로 삼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동 소식은 당분간 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아주 짧게, 진짜 짧게 대한민국 총선 결과 외신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짧게만 좀 정리해 주시죠. 뭐 외신을 가지고 항상 관심을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외신의 또 내용을 또 뒤집어 보면 외신의 내용 똑같아요. 이제 레임덕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 빠지고 심판 받았고 앞으로 외교 정책은 힘이 빠질 것이고 아마 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할 때 협상할 때 저거는 유효 기간이 뭐 2, 3년밖에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할 거고 아마 아마 협상력이 확 떨어지네요. 확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다들 보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데 이게 외신의 판단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한 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외신의 내용은 서울에 있는 외신 특파원들이 하고 그 특파원들은 우리랑 서울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다 국내 언론 보고 매불쇼 보면서 이 판단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외신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외신 중에서는 오판도 굉장히 많아요. 그 외신 중에서 서울에 특파원이 쓰는 건 굉장히 그 분위기에 맞는데 워싱턴에서 전문가 하시는 분들의 이 코멘트를 받은 거는 전혀 안 맞아요. 서울 분위기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외신에 대해서는 너무 맹신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그 국격이나 어떤 소프트 파워 맞아요. 하나의 그건 있어요. 이 점에서는 굉장히 국력의 누수는 심각하고 지난번 디올백 여사 그 문제부터 외신 보도가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네네. 양이 많아요? 양이 너무 많이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또 김건희 여사 사라진 거에 대해도 국내 언론보다 외신 보도가 더 많아요. 그래요? 한국의 퍼스트레이드 어디 갔냐? 더 많습니다. 뭐 중화 유럽 뭐 5만 군데 다 나가고. 아니 그뭐 그 재밌어. 다음이 이제 왜 마지막이 총선 보도인데 그 동안의 공공 외교의 성과를 지금 많이 까먹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더라. 그거 기분 제일 나쁘더라고. 그 나는. 일본 언론 다 썼다고 보면 돼요. 그게 제일 웬만한 나빠. 언론은. 나는 그게 제일 나쁘다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정책에 비판적인 세력이 선거에 승리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네. 그러면서 벌써 이제 이 야권을 견제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본 언론은 야 이거 우리 윤석열 그래. 대통령 어떡하냐 이러면은 야 우리랑 그 약속했던 거 다 깨진다 이거거든. 일본이 속상해하더라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뭐 그거 보니까. 강제징용 문제부터 다 네. 나오고 있어요. 다 지금. 나오더라고. 이런 그쵸. 그리고 독도 도발은 계속하고. 아. 그러니까 저 윤석열 대통령 저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빨리 빼먹겠다는 이런 진짜 화가 나더라고. 이런 아. 심보지. 네. 그 중동은, 중동은 너무 쓰지 마요 우리 쪽. 있습니다. 있어요? 중동 나타냐후 총리의 영부인도 문제가 많아요. 갑자기. 갑자기입니까? 아니 공통점이지 않습니까? 지금 뭔데요? 우리도 지금 그쪽은 뭐예요? 거기도 영부인이 무슨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그다음 이제 인질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가족들한테 막말을 한다든지 왜 정부한테 감사할 줄 모르냐 이러고 그런 막 얘기를 난리를 해요? 쳐가지고 입이 화근이네. 거기서도 난리예요. 거기도요. 가래치면 안 뱉었을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또 그? 아이 또 중동 언론사가 쓰겠네 또. 아유 글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히나 그 해외 순방 그 민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앞으로 해외 순방에서의 그 협상력이 너무 떨어질까봐 그것도 좀 걱정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약간 안심도 되게
이상한 협상 안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네. 아니 뭐 안 나가고 계시니까. 아, 지금은 안 뭐 나가시더라고요. 너무 안 나가니까 이번에는. 아. 언젠가 나가시지 않나요? 그래서 언젠가가 언젠간 언젠가인지 나가겠죠. 내가, 네. 그러니까 어느 해에 나가실지 그걸 지금 알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길게 해야 되는 그렇죠. 날인데 중요한데. 너무 맨날 죄송합니다. 시간 없다고. 아, 죄송합니다. 불만이 꽤 많아 보이네요. 아니 뭐 과천의 김밥집 사장님이 내가 여기 와서 최욱 씨한테 당하는 거 보는 재미로 본다고 그래. 맨날 시간 없다고. 뭐 좀 얘기하려고 하는 네, 고맙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